여러분, 자식한테 아파트 한 채 물려주면 죽을 때 효도 받을 줄 아셨죠? 내 통장에 돈 몇 억 있으면 늙어서 남편한테 대접받고 살 줄 아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우리들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전라남도 광주의 한 마트에서 시린 무릎을 참아가며 하루 8시간씩 박스를 나르고 있습니다. 한때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였고 은퇴할 때 둘이 합쳐 퇴직금만 3억 원을 손에 쥐었던 사람입니다. 대출 하나 없는 7억짜리 아파트도 제 명의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왜 저는 66이라는 나이에 손목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마트 창고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던 제 눈앞에 익숙한 번호판에 번쩍이는 대형 SUV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은퇴하자마자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6천만 원이나 주고 뽑은 그 팰리세이드였습니다. 남편은 화사한 골프복을 차려입고 친구 3명과 함께 차에서 내리더니 제가 일하는 마트 바로 옆 한정식집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더군요. 오늘 운동 아주 좋았어. 내가 쏠 테니까 비싼 거로 다 시켜. 호기기 넘치는 남편의 목소리가 창고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더군요. 카드 결제 승인 48만 원. 제가 일주일 내내 박스를 날라야 벌 수 있는 돈이 단 1시간의 식사비로 날아가는 걸 보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딸아이마저 저를 숨막히게 했거든요. 엄마, 요즘 세상에 손주 봐주면서 돈 받는 사람이 어딨어? 요즘 애들 영어 유치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야. 엄마 나오는 국민연금 150만 원 있지? 그거 나 좀 보태줘. 딸은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걸 부끄러워하면서도 제가 번 돈과 연금은 마치 자기 것인 양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너희 아빠 저렇게 쓰고 다니는데 엄마 노후는 어떡하라고 그래?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딸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군요. 엄마, 어차피 이 아파트 나중에 다 내 거 될 거잖아. 그때까지만 좀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저는 그날 밤 제가 평생 일궈온 가정이 사실은 저라는 기둥을 갉아먹고 사는 개미떼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 퇴직금을 골프장 필드 위에 뿌리고 다녔고 딸은 제 노후 자금을 자기 아이 교육비로 다 가져가려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돈 나오는 기계로만 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솔직히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 생각한 적도 많았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왜 나는 남들의 행복을 위해 내 뼈마디가 닳도록 희생하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0년 넘게 지켜온 이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탈출하기로 한 거죠. 평생을 바친 가족을 버리고 나온 이 여자는 결국 길바닥으로 나앉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자신만의 진짜 행복을 되찾았을까요? 퇴직금 3억 원을 손에 쥐고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수많은 시니어분들께 오늘 제 이야기가 뼈아픈 교훈이자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제 인생을 되찾아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예요. 지금은 번화가가 된 수안지구나 상무지구가 그저 논밭이었던 시절부터 저는 여기서 살았죠. 24살 되던 해 저는 광주 하남공단에 있는 커다란 대기업 가전 공장에 생산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 시절 공장 일은 정말 고됐어요. 아침 7시 반부터 밤늦게까지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코끼리처럼 붓곤 했죠. 하지만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면 그 모든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서 제 남편 민수 씨를 만났어요. 민수 씨는 옆 라인 반장이었는데
참 성실하고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서 인기가 많았죠. 희연 씨, 오늘 야근 끝나고 보리밥이나 한 그릇 하러 갈까? 남편이 건넨 그 수줍은 한마디에 제 인생이 묶일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둘은 정말 지독하게 일했어요. 남들 주말에 무등산 놀러가고 화순으로 바람 쐬러 갈 때 우리는 자원에서 특근을 뛰었습니다. 희연아, 조금만 더 고생하자. 우리 꼭 광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사서 떵떵거리고 살자. 남편은 늘 제 손을 잡으며 그렇게 약속했죠. 그때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험 같았습니다. 맞벌이로 돈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통장 잔고가 무섭게 불어나더라고요. 둘이 합쳐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어가던 시절에는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처럼 인생이 그렇게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돈이 쌓일수록 남편의 어깨에는 조금씩 이상한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자부심이 어느덧 거만함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광주 북구 우남동에 있는 7억짜리 브랜드 아파트를 대출 하나 없이 제 명의로 샀을 때 그날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사 오던 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더군요. 세상에, 저 젊은 부부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이런 큰 집을 대출도 없이 샀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가 흘린 땀방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죠. 공장에서 기름때 묻히며 일한 세월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싶어 코끝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 집을 사고 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희연아, 이제 우리도 격에 맞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구질구질하게 아끼고 살 거야?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백화점 카탈로그를 뒤지거나 유명한 골프장 회원권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 한번 씀씀이가 커지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걸 알았거든요. 당신, 아직 우리 국민연금 받을 날도 한참 남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면 남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이 속이 좁냐? 내가 이 나이에 친구들 앞에서 기 한번 못 패야겠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중에 알았는데요. 남편은 그때 이미 제 몰래 친구들과 고급 한정식집을 다니며 골든벨을 울리고 있었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요. 사람 마음 얻는 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닌데 남편은 자기가 돈을 써야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해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싹을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던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은퇴의 날이 왔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공장을 떠나는 날, 회사에서는 성대한 퇴임식을 열어줬습니다. 둘이 합쳐 퇴직금으로만 3억 원이 통장에 꽂혔죠.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3억 원이면 우리 부부 노후는 걱정 없겠다. 여기에 매달 나오는 연금까지 합치면 소박하게 여행도 다니고 손주 재롱 보며 살 수 있겠지. 저는 그렇게 소박한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저와 완전히 달랐어요. 퇴임식 날 남편은 꽃다발을 들고 제 귀에 속삭이더군요. 희연아, 이제 진짜 사나이 민수의 인생이 시작된다. 기대해라. 내가 너 호강시켜줄게. 호강이라니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왜 그렇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남편은 이미 퇴직금을 받기도 전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대박 투자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늘어놓고 있었더라고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퇴직 기념이라며 저에게 상의도 없이 유명한 골프 모임에 가입비를 내고 온 거예요.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남편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이 통장에 찍히자마자 그는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돈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퇴직금만 받으면 인생 역전할 수 있다고 믿는 남편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시는 분들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남편의 통장 잔고보다 남편의 눈빛을 먼저 확인하세요. 저는 그때 그 불안한 눈빛을 모른 척한 게 지금도 뼈저리게 후회됩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찍히던 날 저는 잠 한숨을 못 잤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숫자로 찍혀 있는 걸 보니 든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수입 없으니까 이 돈 정말 잘 지켜야 해. 나중에 국민연금 150만 원씩 나올 때까지 이 퇴직금을 보험처럼 딱 묶어두고 생활비는 아껴 쓰자.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데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오히려 리모컨을 돌리며 짜증 섞인 투로 말했습니다. 야, 내가 30년 넘게 공장에서 쇳가루 마시며 일한 보상이 꼴랑 이거냐? 돈이라는 건 쓰려고 버는 거지. 너처럼 모셔두려고 버는 줄 알아? 남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보지 못한 묘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평생 고생한 사람이니 잠시 흥분했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은퇴하고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은 매일같이 광주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상무지구며 수완지구며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이번에 퇴직금을 두둑이 받았다며 자랑을 하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가계부를 더 꼼꼼히 적었습니다. 마트 전단지를 보며 콩나물 한 봉지 500원 싼 곳을 찾아 왕복 30분을 걸어다니며 발품을 팔았죠. 내 노후를 지키려면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지하 주차장에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거리는 커다란 검은색 SUV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아니, 이 동네에 이런 비싼 차 뽑은 사람이 누구래? 혼잣말을 하며 지나가려는데 운전석에서 남편이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차 옆면에는 임시 번호판이 붙어 있었고 내부 시트에는 비닐도 채 벗겨지지 않은 6천만 원짜리 팰리세이드였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이 차가 어디서 났어?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목소리 좀 낮춰. 동네 창피하게 왜 이래? 내가 수완지구 자동차 매장 가서 풀옵션으로 딱 계약하고 왔다. 대출 한 푼 없이 내 퇴직금으로 일시불로 긁었으니까 걱정 마. 일시불이라니요. 그 귀한 돈을 차 한 대에 6천만 원이나 한꺼번에 부어버렸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아야 해. 이 차 기름값에 자동차세에 나중에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경차 타고 다녀야겠냐? 나도 이제 친구들 모임 나갈 때 품격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놈의 품격이 뭔지 남편은 6천만 원을 마치 6만 원 쓰듯이 쉽게 날려버렸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남편은 이미 차를 뽑기도 전에 친구들에게 내가 이번에 국내에서 제일 좋은 SUV로 뽑아서 너희들 골프장 다 태워다 줄게라고 큰 소리를 쳤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요. 남편의 허세는 팰리세이드보다 더 컸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차를 뽑으니 이제는 차에 걸맞은 장비가 필요하다더군요. 남편은 유명 브랜드 골프채 세트를 수백만 원 주고 새로 샀습니다. 그러고는 매주 금요일만 되면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담양이나 나주, 장성에 있는 골프장으로 향하는 거였죠. 한번 골프를 치러 나가면 캐디피에 그린피, 그늘집 식비까지 한 명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 회장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운동 끝나고
50만 원 넘는 한정식 식사비까지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로 긁고 다녔습니다. 여보, 오늘도 100만 원 넘게 썼더라. 제발 정신 좀 차려. 제가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따지면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야, 그까짓 100만 원 가지고 사람을 쥐 잡듯 잡냐? 내가 나중에 기초연금이라도 받으면 메꿔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저를 무시하더군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해서 할인하는 1,000원짜리 두부를 집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남편은 필드 위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팁으로 뿌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그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고역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씀씀이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우리 부부의 은퇴 자금 3억 원은 마치 구멍난 항독에 물 붓기처럼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팰리세이드가 우리 가정을 파탄낼 재앙의 전차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도 퇴직금 믿고 갑자기 비싼 차를 사거나 취미생활에 수천만 원씩 쓰나요? 그거 절대 기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는 암세포일 뿐이에요. 제가 그때 남편의 차 키를 뺏지 못한 게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후회로 남았습니다. 은퇴하면 남편이랑 손잡고 무등산 증심사 입구에서 보리밥이나 먹으러 다닐 줄 알았죠. 그런데 제 현실은 차가운 마트 창고 바닥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주일이 멀다고 골프장에서 수백만 원씩 긁어대는 통에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니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66이라는 나이에 다시 구직 신문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동네 마트에서 관리직 겸 검수 요원을 뽑는다기에 염치불구하고 달려가서 사정사정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같이 일하면 좋겠네요. 점장님 말에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이건 제가 평생 해온 공장 일보다 더 고됐습니다. 아침 7시 반까지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수백 박스의 채소와 과일을 검수하고 진열해야 했거든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몸을 쓰려니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구석에 앉아 빵 한 조각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기업 다니며 퇴직금 3억 원을 받은 사람인데 어쩌다 여기서 이러고 있나 싶어 자꾸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무너지면 우리 집 실손보험이며 생활비는 누가 감당하겠나 싶어 이를 악물고 다시 상자를 날랐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땀 범벅이 되어서 마트 앞을 청소하고 있는데 멀리서 낯익은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번쩍이는 팰리세이드가 멈춰 서더군요. 운전석에서 내리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브랜드 골프웨어를 풀세트로 맞춰 입고 친구들 앞에서 자,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부담 갖지 마. 호기롭게 소리치며 마트 건너편 비싼 한정식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핑 돌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5,000원짜리 마트 도시락도 아까워서 집에서 싸온 찬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피땀 흘려 지키려는 돈으로 친구들 앞에서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50만 원짜리 정식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제 월급날만 묻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 월급 250만 원은 언제 들어와? 내가 이번에 골프 모임에서 회비를 좀 더 내기로 했거든.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마트에서 박스 나르며 번 돈이 남편에게는 그저 골프장 그늘집 비용 정도로만 보였나 봅니다. 당신, 내가 오늘 마트에서 어떤 취급받으며 일했는지 알아? 당신 친구들 밥값 내려고 내가 이 나이에 박스 나르는 거 아니잖아.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누가 너더러 마트 가서 일하래?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왜 사서 고생이야. 어차피 나중에 국민연금 나오면 다 해결될 일 가지고 왜 그래? 남편은 우리 집 형편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거겠죠. 퇴직금 3억 원이 통장에 있으니 자기는 여전히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이미 제 몰래 소액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쓸 거야?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갈 거야?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한 구석에서 시린 무릎을 만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이게 정말 내가 꿈꿨던 은퇴 후의 삶인가 싶어 허탈함에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아세요? 가족을 위해 내 몸을 갈아넣고 있는데 정작 가족들은 나를 돈 벌어오는 노예로만 생각할 때의 그 비참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비참함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에 비하면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트에서 박스를 나르며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딸 지혜가 예고도 없이 돌진한 손주를 업고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아이는 제품에 안겨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복직해야 하는데 도우미 아줌마 구할 돈이 없어. 광주에서도 좀 괜찮다 싶으면 한 달에 350만 원은 줘야 한대. 내 월급 다 갖다 바쳐도 모자라. 딸 자식 눈물 앞에 장사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진정해라. 엄마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제가 그 말을 뱉자마자 딸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잡더군요. 엄마, 그럼 엄마가 마트 그만두고 우리 애 좀 봐주면 안 돼? 엄마도 이제 나이 있는데 그 험한 일 언제까지 할 거야. 손주 보면서 집에서 쉬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제 인생을 갉아먹을 덫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딸아이 도와주면서 손주 재롱 보면 그게 노후의 행복이겠거니 싶어 마트 사장님께 머리 숙여 사직서를 냈습니다. 마트 일을 그만두니 몸은 좀 편해질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요. 이건 마트에서 박스 나르는 것보다 10배는 더 힘든 중노동이었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딸아이가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전쟁은 시작되는 거였죠. 돌진한 아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고 제 허리 디스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밤마다 다리가 저려 잠을 설쳤습니다. 당신 애 보느라 고생하네. 내가 오늘 골프장 가서 맛있는 거 사올게. 남편은 도와주기는커녕 제 속도 모르고 팰리세이드를 몰고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딸아이는 수고비는커녕 기저귀 값이나 분유값조차 제대로 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수원지구에 있는 영어 유치원 상담받고 왔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래. 나 복직해도 그 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딸은 제 눈을 피하며 식탁 위에 고지서를 쓱 밀어넣더군요. 엄마,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150만 원씩 나오기 시작했잖아. 그거 어차피 엄마 쓸 데도 없는데 우리의 교육비로 좀 보태주면 안 돼? 나중에 내가 잘 돼서 다 갚을게.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평생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해서 겨우 마련한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인 연금을 딸아이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아이 교육비로 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한마디 좀 해달라는 눈빛을 보냈는데 남편은 오히려 딸 편을 들더군요. 여보, 지혜 말이 틀린 거 없네. 우리 손주가 똑똑하게 자라야 우리 집안도 사는 거지. 당신 그 연금 150만 원 가지고 뭐 할 거야?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애 유치원비 보태줘.
나도 나중에 대출 좀 받아서 도와줄 테니까.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본인은 골프장에서 100만 원씩 쓰고 다니면서 아내의 유일한 생명줄인 연금은 손주를 위해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이미 딸아이와 뒤에서 입을 맞추고 제 연금으로 손주 교육비를 해결하기로 이미 말을 다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너희들 정말 너무한다. 내가 마트에서 일해서 번 돈도 다 가져가더니 이제는 내 노후 자금인 연금까지 탐내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딸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진짜 이기적이다. 손주 위해서 그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엄마 죽고 나면 이 아파트도 돈도 다 내 거 될 텐데 미리 좀 당겨 쓰는 게 어때서?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제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부모가 죽어야 내 돈이 된다는 말을 제 앞에서 서슴없이 하는 자식을 보며 제가 평생 해온 모든 희생이 물거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자식만은 제 편일 줄 알았는데 돈 앞에서 자식도 남편도 그저 제 노후를 갉아먹는 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릎은 시리고 가슴은 텅 빈 것처럼 허전하더군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뼈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 노후를 무너뜨린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식의 눈물이나 손주라는 이름의 인질에 잡혀 여러분의 소중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퍼주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그때 딸아이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딸아이와 크게 한바탕하고 난 뒤 집안에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연금 150만 원을 손주 교육비로 내놓기로 하고 저는 마트 일을 완전히 접고 전업 육아에 매달렸거든요. 딸은 미안했는지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광주 상추튀김을 사오기도 하고 엄마 고마워. 엄마 없으면 나 진짜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라며 살가운 소리를 해대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수안지구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머니가 참 젊고 고우시네, 손주가 복받았어라고 한마디씩 해줍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무릎 쑤시고 허리 아픈 것도 잠시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 노후가 좀 고달프면 어때? 내 자식 편하고 우리 손주 잘 크면 그게 부모된 도리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도 웬일인지 씀씀이를 조금 줄이는 척 하더라고요. 팰리세이드를 타고 나가는 횟수도 줄었고 골프 모임도 예전만큼 자주 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무등산 근처에서 산나물을 사왔다며 제 앞에 툭 던져주는데 그 무뚝뚝한 배려에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당신도 이제 철이 드나 보네. 우리 이렇게만 살면 남부러울 거 없겠다. 제가 웃으며 말하자 남편은 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지만 그저 나이 먹어 기운이 빠졌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50만 원은 제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딸아이의 유치원비 계좌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지는 건 한 푼도 없었지만 거실에서 들리는 손주의 웃음소리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보험인 줄 알았습니다. 딸은 저에게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해외여행 꼭 보내줄게라며 달콤한 약속을 입버릇처럼 늘어놓았죠. 사실 불안한 마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가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맞벌이하며 모았던 퇴직금 3억 원은 이미 남편의 차값과 골프 비용으로 절반 넘게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우남동에 7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 집 한 채만 있으면 나중에 정 안 될 때 주택연금이라도 신청해서 살면 되지.
그 마지막 보루가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를 보고 부러워 죽겠다고 난리였어요. 희연 씨는 좋겠네. 남편은 팰리세이드 끌고 다니고 딸은 대기업 복직해서 잘 나가고 게다가 손주까지 직접 키워주니 집안에 웃음꽃이 피겠어. 그럴 때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들이 보는 겉모습은 번지르르한 황금빛 노후였으니까요. 막상 해보니까요. 남들 눈에 비치는 평화가 얼마나 허무한 건지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 모두가 잠든 고요한 거실에서 저는 이유식을 저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차고 국자를 적고 있으면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사진 속 환하게 웃는 우리 셋을 보면 이게 행복이지 내가 참길 잘했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제 희생이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제 고단한 육체를 지탱하는 유일한 에너지가 되었죠. 남편도 이제는 집에서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당신도 이제 고집 그만 피우고 우리 가족 믿고 편하게 살아. 내가 당신 고생 안 시키려고 얼마나 머리 굴리고 있는데. 남편이 툭 던진 그 한마디가 참 따뜻하게 들리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제가 누리는 이 가짜 안도가 사실은 거대한 폭풍 전야의 침묵이었다는 걸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단단해진 줄 알았어요. 남편의 과소비도 딸의 이기심도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 녹아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은 더 큰 계획을 세우며 제가 방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나요? 남편이 갑자기 친절해지고 자식이 살갑게 굴기 시작했나요? 그게 진심이라면 다행이지만 혹시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를 노리는 폭풍 전의 고요함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 가짜 안도감에 취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서류들을 방치해 두었던 것을 평생의 한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 퇴직금의 행방과 우리 집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믿음이 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일찍 잠든 어느 날 밤 거실 구석에 놓인 남편의 서류 가방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남의 물건에 손도 안 댔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려오더라고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나온 건 금융기관에서 날아온 노란색 봉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퇴직금 3억 원이 찍혀 있어야 할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대신 그 자리에는 대출 실행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대출 하나 없이 샀던 우남동 아파트를 담보로 말이죠.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뛰기 시작하는데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남편은 이미 반년 전부터 친구들과 스크린 골프장 사업을 하겠다며 제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집을 담보로 억대의 돈을 빌렸던 겁니다. 당신 미쳤어?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여기다 손을 대. 이 돈 다 어디 갔어? 제가 서류를 내던지며 울부짖자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팰리세이드 차 키를 챙기며 오히려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내가 뭐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랬어?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투자한 거야. 스크린 골프장 이거 대박 나면 너 마트 일 안 해도 되고 우리 손주 영어 유치원이 아니라
미국 유학도 보낼 수 있다고.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방에서 지켜보던 딸 지혜가 나오더니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군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일 좀 믿어주면 안 돼? 나도 사실 아빠가 사업한다고 할 때 찬성했어. 요즘 세상에 연금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투자를 해야 돈이 불어나지. 딸아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제가 키운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남편이 대출받은 돈 중 일부를 본인의 아파트 중도금으로 이미 받아 챙긴 상태였더라고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저 몰래 제 노후를 팔아치우고 자기들 입속을 챙기고 있었다니요. 막상 해보니까요. 피부치라는 사람들의 배신이 남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너희들 정말 사람 맞니?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지킨 집인데? 제가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해도 남편과 딸은 냉정했습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아빠 사업 잘 되면 다 해결될 일이야. 그리고 엄마 실손보험 들어놓은 거 있잖아. 정 힘들면 그거 해지해서 좀 보태줘. 딸아이가 내뱉는 그 한마디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방울의 진액까지 짜내야 할 먹잇감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게 뻔히 보였거든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더 이상 착한 아내, 착한 엄마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몸이 좀 힘들고 마음이 서운해도 가족이니까 참으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40년 넘게 써온 제 일기장을 찢어버리고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예감이 드시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서늘한 기분 말이에요. 그 예감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차가웠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우남동 이 아파트는 제가 평생 기름 냄새 맡으며 손마디가 뒤틀리도록 일해서 지켜온 제 목숨줄이었거든요. 남편은 거실로 들어오더니 펠리세이드 차 키를 식탁 위에 툭 던지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 내가 그 돈 다 우리 잘 되자고 투자한 거지. 나 혼자 썼냐? 스크린 골프장 이거 자리만 잡히면 3억 5천만 원 금방 맺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미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해도 제 마트 월급을 훌쩍 넘더라고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남편이랑 법적으로 싸우고 집안 싸움을 동네방네 알리는 게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남편은 제 침묵을 승낙으로 착각했는지 다음날 친구들을 또 집으로 불러들여 고급 일식집에서 배달을 시켜 술판을 벌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딸 지혜를 찾아갔습니다. 지혜야, 내 아빠가 집 담보로 돈을 빌렸단다. 너도 그 돈 일부 받았다며 이자라도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제 간곡한 부탁에 딸은 오히려 인상을 쓰며 현관문도 제대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애 영어 유치원 보내느라 한 달에 200만 원씩 깨지는 거 몰라? 아빠가 준 돈은 이미 내 아파트 중도금으로 다 들어갔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진짜 짜증나게. 딸아이의 차가운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딸은 이미 남편이 대가로 준 돈을 챙기면서 엄마인 제 노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돈 앞에서는 자식도 남편만큼이나 무서운 존재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제가 계속 사정하자 아이를 안고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앞으로 손주 안 보여줄 거야. 라며 저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비 오는 날 혼자 무등산 산책로를 걸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광주 시내를 정처 없이 걷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해도 야, 너희 남편 대기업 다녔잖아. 배부른 소리 좀 그만해라며 제 속도 모르고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다고 고개를 돌리던 남편의 비겁한 표정과 제 연금을 갈취하며 손주를 무기로 삼던 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평생을 바쳐 희생했는데 남은 건 빚더미와 배신감뿐인 그런 비참한 기분 느끼시는 분들 말이에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서야 이 괴물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요. 막상 해보니까요. 결심하는 게 어렵지 행동은 빨라지더라고요. 저는 곧장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을 딸에게 주는 것도 당장 멈췄습니다. 제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험은 가족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66이라는 늦은 나이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남편과 딸이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몰아세울 때 저는 제 주머니 속의 녹음기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진짜 사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몫의 재산을 명확하게 나누고 싶어요.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까지 6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상담을 받는데 눈물이 자꾸 앞을 가려 서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모님, 남편분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지만 맞벌이 기간이 길고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높으셔서 절반은 충분히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구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남편은 이미 그 잘난 스크린 골프장 사업이 망조가 들자 제 명의의 실손보험해지 환급금까지 노리고 서류를 꾸미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한 조각까지 얼음물에 씻기듯 사라졌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이혼하면 세상이 무너지고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서류를 접수하고 나니까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괴물들에게 제 권리를 되찾아오는 처절한 법적 투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나한테 소송을 걸어. 집으로 날아온 이혼 소장을 본 남편은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자기가 몰래 뽑은 팰리세이드 차 키를 식탁에 내던지며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더라고요. 내가 마트에서 박스 좀 나르더니 눈에 뵈는 게 없지? 이 집이 누구 덕에 산 집인데 내가 감히 반을 나눠달래. 남편의 고함 소리보다 더 아픈 건 딸아이의 독설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기적이다. 아빠 사업 힘든 거 뻔히 알면서 꼭 이 타이밍에 이래야겠어? 아파트 팔면 내 유산은 어떡하라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어. 딸은 제 다리에 매달려 우는 게 아니라 자기 몫의 아파트 지분이 날아갈까봐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딸은 이미 남편에게 엄마 정신 이상한 것 같으니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재산권 박탈하자는 끔찍한 제안까지 했더라고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자식 입에서 저런 소리를 듣느니 그냥 죽는 게 낫지 싶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 국민연금 150만 원, 그리고 이 집 절반. 이건 내 피눈물로 만든 거야. 단 한 푼도 너희한테 못 줘. 제가 처음으로 딸의 뺨을 때리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결국 우남동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7억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남편의 대출과 세금을 정리하고 나니 제 손에는 정확히 3억 5천만 원이 쥐어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법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사 가던 날 남편은 그 잘난 팰리세이드를 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딸아이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용달차 한 대에 제 평생의 짐을 싣고 광주 수안지구 변두리의 작은 15평 빌라로 향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꼈던 그 공기는 우남동 7억 아파트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아프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잠시 스쳤지만 남편 뒷바라지하며 속병 앓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혼자 밥 차려 먹고 혼자 잠드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평화로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많아서 혹은 자식 눈치 보여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디고 계신가요? 저는 제 고향 광주 수안지구 이 작은 빌라에서 인생 제2막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내 이름 석자로 된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비로소 66해 만에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단절된 가족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리고 혼자 남겨진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에는 제가 지켜낸 3억 5천만 원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66해를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아침이 기다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남동 7억짜리 아파트에서 살 때는 아침 7시 반만 되면 남편 밥상 차리랴, 딸이 맡기고 간 손주 기저귀 갈랴, 제 입에 밥 한 술 넣을 틈도 없이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아침은 오로지 저만을 위해 흐르고 있습니다. 수안지구 작은 빌라로 이사 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집은 좁아졌지만 제 마음은 태평양보다 더 넓어진 기분입니다. 청소할 것도 별로 없고 빨래도 제 것만 하면 되니까 하루가 이렇게 길고 여유로운지 예전엔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자는 밤이 무서워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기도 했지만 이제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제 숨소리를 듣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홀로서기였지만 막상 해보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노후였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박스 나르며 무릎 다치던 그런 일은 아니고요. 그동안 공장에서 수십 년간 서류 관리하고 공정 체크했던 경력을 살려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의 사무보조직을 얻었습니다.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는데 동료들과 차 한잔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나누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월급 150만 원에 제 소중한 국민연금 150만 원이 더해지니 한 달에 제 손에 3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쥐어지더라고요. 남편 골프비로 나갈 일도 없고 딸의 영어 유치원비로 뜯길 일도 없으니 이 돈이면 제가 사고 싶은 옷 한 벌 사고 가끔 친구들과 무등산 아래서 닭볶음탕 사 먹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불어나는 걸 볼 때마다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보험을 스스로 들었다는 생각에 자다가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제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며 다들 부러워하더군요. 가끔 남편과 딸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남편은 그 잘난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퇴직금 3억 원을 다 쏟아붓고도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남은 돈마저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비싸던 팰리세이드도 대출금을 못 갚아 압류당하고 지금은 전남 장성의 고향 집으로 내려가 형님 댁에 얹혀 산답니다. 딸 지혜는 어떠냐고요? 엄마 없이 애를 보려니 도우미 비용 감당이 안 되어 회사를 그만뒀고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무리하게 넓힌 아파트 대출 이자에 허덕이며 매일 밤 남편과 싸우느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한 번만 도와줘.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대. 딸에게서 가끔 이런 연락이 오지만 저는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손주를 무기로 제 실손보험까지 노리던 그 잔인한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거든요. 비정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도달한 이 현실적인 정착지에서 저는 비로소 평화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겪은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에이, 저건 특이한 집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장담하건대 은퇴한 대한민국 시니어 10명 중 8명은 저와 비슷한 폭탄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66회를 살며 피눈물 흘리고 깨달은 노후 자금의 진실을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의 퇴직금과 재산은 죽을 때까지 배우자나 자식에게 절대 투명하게 공개하지 마세요. 저희 남편 민수 씨가 왜 6천만 원짜리 팰리세이드를 뽑고 골프장에서 수백만 원씩 썼을까요? 제 통장에 3억 원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가족은 사랑하는 피부치가 아니라 내 노후를 뜯어먹으려는 하이에나로 변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개인적으로 들어둔 보험 환급금 같은 건 여러분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나중에 다 너희 줄 거다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자식들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걸 방해물로 여기기 시작할 겁니다. 돈은 손에 꽉 쥐고 있을 때만 힘이 생긴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조언입니다. 손주를 봐주는 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과 노후 자금을 제물로 바치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엄마, 손주 봐주면 내가 나중에 복지 좋은 요양원 보내줄게. 엄마 연금 좀만 보태주면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이런 딸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넘어간 제 결과가 어땠습니까? 무릎 연골은 다 닳아 없어지고 제 노후 자금은 딸아이 아파트 중도금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식의 눈물에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주를 봐주느라 골병이 들면 자식들은 여러분의 병원비를 아까워하며 짜증부터 낼 겁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시니어 일자리를 알아보며 내 몸 하나 건사할 국리부터 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퍼주기 전에 내 주머니에 약값 300만 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돈이 없으면 자식도 오지 않는 게 이 비정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없는 남편의 허세를 기 살려준다는 명목으로 방치하지 마세요. 은퇴하고도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고 대출까지 손을 대는 남편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치워야 할 오물입니다. 남편이 골프장에서 이 회장 소리 들으며 어깨 펴는 동안 저는 마트에서 박수 나르며 손목이 나갔습니다. 그런 남편과 끝까지 참고 살았다면 저는 지금쯤 길바닥에서 깡통을 차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66에도 저는 이혼을 결정했고 제 몫의 3억 5천만 원을 지켜냈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저는 수완지구 작은 빌라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이름 한의원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뚫어주는 서늘한 죽비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 돈, 내 몸, 내 시간. 이 3가지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가 이제 끝을 향해 가네요. 66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한의원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오남동 7억짜리 아파트에서 700만 원 넘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때보다 지금 수완지구 작은 빌라에서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산책하는 지금이 1000배, 10,000배는 더 행복합니다. 누군가는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자식 앞길 막는 독한 엄마라고 손가락질도 받았죠. 하지만 여러분,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 인생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게 과연 정답이었을까요? 제가 무너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제가 사랑하는 자식도 남편도 결국 저를 밟고 올라서려는 괴물이 된다는 사실을요. 지금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울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 손을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군가에게 바쳐야 할 재물이 아니라 평생 고생한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어야 합니다. 오늘 제 사연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내 통장 잔고는 죽을 때까지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세요. 돈은 가족 사이에서도 가장 무서운 유혹이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식의 눈물에 속아 내 노후 자금을 내어주지 마세요. 부모가 경제력을 잃는 순간 자식의 효도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셋째,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내가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든 3억 5천만 원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든 굳건한 용기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마음 고생하시는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처럼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수많은 시니어분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로지 당신 자신으로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찬란한 인생 제2막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